자, 이번 이야기는 누가 준비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는데요. 어우, 좋다. 일단 우리 프로그램 소개할 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리얼 커플 스토리라고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정말 소설이나 영화에서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리얼 커플 스토리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왠지 셀 것 같아요. 기대합니다. 자, 러시아 여성 엘레나 볼키나 그리고 구소련 남성 세르게이 트카츠. 세르게이. 세르게이. 예. 세르게이.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은 엘레나의 구애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오. 엘레나.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한 지 7개월째 되던 날 7개월째. 세르게이가 엘레나한테 프로포즈를 했고 7개월 만에? 그럴 수도 두 있어. 사람한테 새 생명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 축복이 왔네요. 새 생명까지. 그리고 바로 혼인 신고를 하면서 결혼이네. 두 사람이 부부가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은 우크라이나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아,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왜 떠들썩해야 되지? 그녀는 미치광이와 결혼했다. 큰 사랑을 위해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네. 미치광이와 결혼했다. 그리고 댕댕댕을 향한 사랑. 엘레나는 그녀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 멘트도 있었습니다. 뭘까? 왜 그럴까요?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떠들썩했었던 걸까요? 미치광이면은 뭐 되게 유명한 범죄자? 유명한 범죄자였나? 그러니까 정신질환자를 미치광이라고 표현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네. 언론에서. 나쁜 뭔가 죄질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네. 듭니다. 맞아요, 맞아요.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우크라이나를 깜짝 놀라게 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뭘까? 일단은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어? What? 오 마이 갓! Why? 와, 이거 나이 차이 맞추는 것도 힘들겠다. 아, 이거는 거의 진짜 할아버지네요. 국민들이 충격받은 첫 번째 이유 보시다시피 두 사람의 나이 차이였습니다. 나이 차이. 두 사람은 2015년에 만났는데 당시 세르게이 나이가 64세였고 엘레나 나이는 26살이었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죠. 40살 정도 차이 나는데. 네, 무려 38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한 사랑이었어요. 법적으로는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죠, 사실. 전혀 어른이죠. 문제될 게 없었어요. 뭐 나이 차이가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은 아니니까. 그렇죠. 네, 문제는 두 사람의 사회적 위치였어요. 예, 사회적 위치? 사회적 위치. 뭘까? 우선 에레나의 아빠는 그 정신과 의사였고 어머님은 테라피스트이셨어요. 그래서 엘레나는 물론 부족함 없이 잘 자랐고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세르게이는 범죄자였습니다. 범죄자? 그것도 수십 명을 죽인 연쇄살인마이었어요. 예? 이걸 너무 끔찍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37명. 경찰에 체포된 후에 세르게이는 100명 이상의 사람을 죽였다고 자백하며 100명 이상을 죽였다고 자백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오피셜하게는 37명이었어요. 와. 너무 끔찍한 거는 그 마지막 피해자가 네. 9살 소녀였다는 거예요. 9살. 9살. 진짜 이거 왜 이런 쓰레기를 왜 사랑하게 됐지? 악마죠. 그게 이제 엘레나가 15살이었을 때 우연히 TV에서 그 세르게이의 공개 재판 방송을 보게 된 거예요. 공개 재판 방송을 봤어요. 엘레나가 그 사람의 말투랑 행동에 매력을 느꼈고 첫눈에 반했다고 해요. 15살에? 예,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은 있는데 바로 세르게이의 과거 직업이었어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세르게이는 경찰이었습니다. 경찰? 대박. 전 직업이 경찰이었는데 증거 조작 혐의로 해고됐는데요. 경찰 경험이 있어서
이제 경찰 수사망을 피해서 야. 이 엄청난 범죄를 숨기는 법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네요. 네. 범죄자를 잡으라고 경찰을 시켰더니 범죄자가 돼서 경찰을 피하는 방법을 그게 다 알고 사용을 하게 있었던 된 거죠. 처음에 엘레나가 먼저 대시를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 일단 엘레나가 먼저 대시한 것 맞아요. 아까 재판 중인 셀게의 말투랑 행동을 보고 반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15살 어린 나이에 엘레나는 뭐 할 수 있는 건 없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엘레나는 대학에 입학했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20살 연상의 강사랑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엘레나는 남편한테 사랑을 느끼지 못했고, 네. 2년 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레나는 혼자가 돼서 본격적으로 첫사랑을 찾아 나서죠. 첫사랑이라니. 웬일이야. 엘레나는 오랜 시간 세계를 찾았고 지인을 통해서 세계가 있는 교도소에 편지를 보냈는데 성공해요. 편지? 근데 심지어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 편지에 향수를 뿌려 어머. 보내기도 하면서 어.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하네요. 어머. 이렇게 7개월의 시간 동안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갔어요. 그리고 셀게도 그녀의 편지에 답장을 했는데 네. 엘레나한테 보내는 편지에 네. 나를 만나러 와 라는 멘트가 있었습니다. 연쇄살인마와 사랑에 빠진다는 거 가능할 수 있는 일인가요? 하이브리스토필리아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머. 그러니까 만난 적도 없잖아요, 두 사람은. 만난 적이 없죠. 근데 너무너무 나쁜 놈인 걸 알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나쁜 사람한테 끌리냐, 이들이 보면은 굉장히 강한 남자다라고 인지한대요. 이런 사람들은 강한 수컷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실제로 하이브리스토필리아는 여성분들이 많아요. 예, 남녀 비율로 따졌을 때. 자, 그렇다면 이 편지만 주고받던 두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이 이제 편지로만 대화하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첫 번째 면에는 교도관들에게 둘러싸여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전화 통화로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때 셀게는 엘레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랑 결혼을 해줘. 첫 만남? 첫 만남에서. 근데 엘레나는 기쁜 마음으로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더 놀라운 거야. 이게 더 이상해요. 세르게이의 결혼에 전 놀랍지도 않아. 네. 알았다고 받아들이는 엘레나가 더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얼마 후에 두 번째 연애를 하게 됐는데요. 네. 그때는 교도관들이 두 사람을 배려해서 한 방에서 만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날 엘레나는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오 마이 갓. 와. 아이를 갖게 된 것은 알게 돼서 2015년 12월 9일에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했구나. 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조금 충격적이긴 한데 웬일이야. 저게 뭐야. 오 마이 어떡해. 와. 아이고, 출산을 또 하셨네. 아이가 아이 목이 아파.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갖고 싶었던 두 사람 사이에 딸이 태어나면서 행복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살인범인데 이렇게 내 아내 내 새끼랑 행복해도 되는 건지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엘레나 인터뷰 중에 왜 그 사람을 사랑하냐는 질문에 네. 여자들은 셀게를 무서워해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서 좋아요. 저는 질투가 많은 편이거든요. 오 마이 갓. 라고 했다네요. 그리고 제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죠. 내가 한 짓이 아니잖아요. 이야. 자기가 한 행위는 아니지만 그런 37명 이상의 살인을 저지른 세르게이에게 행복할 수 있게 행복을 제공한 사람이잖아. 그럼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인데 이거를 저는 단 둘이 있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거든요. 맞아요. 나만 그런가? 그게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동안은 네. 교도관이 한 시간에 한 번씩 엘레나가 무사한지 체크를 했어요. 야. 근데 이제 엘레나는 셀게랑 함께하는 3일 사이에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상관없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상식적이지 않죠. 잘 살고 있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2018년에 세르게가 그 심부전증으로 사망했다고 해요. 네. 죽었구나.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시신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해요. 엘레나는 엘레나마저도요. 와우. 왜 남편의 죽음에도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선생님한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 사람도 반사회성 인격 장애라면 네. 세르게이를 대체할 더 강한 남자를 찾아갔을 것 같아요. 더 나쁘고, 더 극악무도하고, 더 젊고, 더 악한 존재를 아니면 찾아가지 않았을까 살아있는 세르게이 널 좋아했지 너 죽었잖아. 싶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러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세상에 둘뿐인 것처럼 사랑을 해놓고 이런 이별. 죽었는데 그의 시신조차 뭐 보러 가지 않고 그냥 안녕 끝. 예, 이들의 사랑의 시작도 이상했지만 네. 마지막도 굉장히 허무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 누군가의 사랑하는 연인이자 친구를 빼앗아간 범죄자를 향한 그 감정의 끝. 결코 해피엔딩이 될 수 없다는 걸 생각을 하게 하는 스토리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장미의 전쟁, 연쇄 살인마를 사랑한 여성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누가 준비하셨죠? 이번엔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장미의 전쟁인데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뉴스로 먼저 접했었어요. 이거는 분명 장미의 전쟁에서 곧 다루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작가님이 픽하셨더라고요. 네. 아이템 매번 찾고 있어요. 기대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비교적 최근에 벌어진 따끈따끈한 이야기예요. 2022년 4월 29일 미국 엘라베마주에 있는 로더데일 카운티 교도소에서 시작됩니다. 교도소 이야기네. 이야기의 주인공은 56살 비키예요. 교관 같은데? 그러네. 교도소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올해 교도관상을 5번이나 받을 정도로 굉장히 유능하고 성실한 교도관이었습니다. 올 4월 29일 마지막 근무를 끝으로 16년간의 교도관 생활을 마칠 예정이었어요. 야, 16년 동안 5년을 받았으면 진짜로 대단했던 분이네요. 그리고 은퇴 날짜가 방금 말씀하신 사건이 뭔가 일어난 날이네. 그날 뭐가 일어났네요? 맞아요. 맞아요. 딱 그날이거든요. 비키의 주된 업무는 뭐였냐면 수감자를 이송하는 업무였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이송하게 된 수감자는 38살의 K씨였습니다. 38살의 K씨. 당시 이 K씨는 살인과 강도 미수 혐의로 75년형 중형을 받고 복역하고 있던 수감자였습니다. 지금 38살이라고 하요 네. 근데 75년형을 받았으니까 무기징역이네. 거의 무기징역이죠. 약간 스토리가 아름답게 갈 것 같은데. 그러게요. 아름다운 얘기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번에? 느낌상으로는 뭔가 근데 하루는 K씨가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가야 하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비키가 이제 근무 중이었던 담당자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K씨 정신감정 받아오겠다. 그래서 비키가 함께 이제 차를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떠나는 그 장면이 영상에 담겨 있는데요.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뭔가 이상한 점은 없는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뭐지? 이상한 점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게 호송 차량일 거고. 예, 왜냐면 뒤에 태워야 되니까. 비키. 신 것 같고. 덩치가 크네. 혹시 오렌지? 오렌지. 원래 이렇게 단촐하게 움직이나? 그러게 그냥 경찰차로 이송. 뭐 정신감정이니까. 뭐 간단한 외출 같은. 뭐 아무런 것도 없네요. 한 2명 정도씩 다니지 않나요, 원래? 2인 1조. 그러니까 앞에 한 명이 있고 원래는 뒤에 한 명이 더 있어야 되기는 한데 3명 정도. 난 차에 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죠.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둘이 법원으로 떠나잖아요. 그리고 이 둘은 다시 교도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의 도피? 슬슬 여기서 쎄해지는 포인트가 있네요. 돌아올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안 돌아오니까 교도소에서 전화를 해봐요, 법원에. 오늘 정신감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예상치 못한 답변을 듣게 됩니다.
뭐요? K 씨의 정신 감정이라니요? 오늘 그런 일은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죠? 모든 게 작전이 있었는데. 아 애초에 정신 감정이 없었어요 그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75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K 씨의 탈주를 위한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방금 보여준 CCTV 그 영상이 탈옥 영상이네요? 맞아요. 그게 바로 탈옥하는 그 현장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네네. 일단 이 둘의 관계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네. 궁금해요. 관계. 제가 한 단서를 드릴 테니까 한번 유추해 보세요. 네. 이 비키의 풀 네임이 비키 화이트예요. 비키 화이트. 그리고 K 씨의 풀 네임이 K 씨 화이트예요. 남매다. 가족이네. 일단 가족이네, 혈연 관계네. 아 잠깐만 나이 차이가 모자. 모자거나 이모거나 모자일 수 있겠네. 모자요. 아니 근데 가족 관계에서 그게 나오면은 그 교도소로 안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놀랍게도 연인 관계였습니다. 성이 공교롭게 같았던 것뿐이고 둘은 연인 관계였어요. 아니 지금 나이 차가 그렇게 나이 차가 좀 되는데. 한 18살 정도 차이 나거든요. 네. 18살.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연인이 된 거예요? 이 둘의 만남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년 전에 당시 이 로더데일 카운티 교도소가 아닌 주립교도소에서 75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어요. K 씨가 재판을 받게 됐어요. 네. 그래서 잠깐 비키가 근무 중이던 교도소로 이송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비키가 K 씨를 대하는 태도가 좀 남달랐다고 해요. 호감을 처음부터 표시했던 건가? 뭘 잘해줬어요? 특권을 계속 준 거죠. 혜택을 계속 특혜 주고 같은 거. 특혜를 주고 주변 사람들이 뭐지? 할 정도로 계속해서 K 씨에게만 잘해줬대요. 근데 이제 다른 수감자들이 눈치챌 정도의 특혜라고 하면은 배식할 때도 맛있는 반찬 나오면 되게 많이 주고 그래요. 아니면 자주 부르는 거죠 자기 방으로.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럴 수 있겠다. 눈치를 채죠. 작업 시간 뭐 이런 거 할 때 좀 빼주고. 좀 쉬운 작업 시키고 네, 일부러. 쉬운 거 시키고. 좀 눈에 띄었구나. 사실 그 내부에선 다 보이잖아요. 누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명한 게 스톡홀름 신드롬이잖아요, 원래. 이제 납치범하고 인질범하고 사랑에 빠지는. 그 명령을 하는 사람과 따라야만 되는 사람에서도 사랑이 생기기가 쉬운 것처럼 이 둘도 명령하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교도관은 수감자를 안쓰럽게 생각하는 거고 수감자는 교도관한테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의탁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감정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 로미오와 줄리엣 보면은 이제 부모가 절대 만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더 둘이 타오르잖아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죠. 그러니까 그 선을 넘어갈 때 우리가 더 또 이렇게 자극이 되는 거죠. 맞아. 16년 동안 교도관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많은 죄수들을 지나왔을 텐데 그러네요. 왜 하필 K 씨한테 이렇게 급작스럽게 호감을 느끼게 된 건지. 실제로 둘이 같이 한 교도소에서 생활한 게 3개월 정도거든요. 그 후에는 계속 떨어져 지냈어요. 너무 또 짧았다. 다른 교도소로 이송돼서 이송하다 보면 아무래도 1대1로 있을 시간이 많고 좀 대면할 기회가 많잖아요. 그런. 그때 이제 좀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았나. 드라이브 하다가 좀 사랑에 싹했구나. 결국 비키의 업무를 파악한 K 씨가 탈옥을 위해서 일부러 접근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빅피처네요. 이송 담당인이. 네. 말씀하신 대로 K 씨가 비키를 이용한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진짜 사랑이었던 것 같은 게 K 씨가 이 교도소에 머문 시간이 3개월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다른 교도소로 다시 이송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편지를 주고받고 끊임없이 일관적인 사랑을 보여줬대요. 서로 진짜 아니 좋아했는다고. 근데 해도 그렇다고 탈옥을 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뭔가 아팠- 결정적인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맞아요. 그 계기가 있었어요. K 씨가 이미 75년형을 받았는데 거기에 지금 살인 혐의가 추가로 제기된 상황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비키가 그 자신의 남편을 잃은 지 몇 달 안 됐을 때거든요. 올해 초에 한 1월 달쯤에 남편을 여인 상태였고 K 씨라는 새로운 사랑을 또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 해서 탈옥을 결심하게 된 게 아닐까. 모범적인 교도관께서
규정까지 철저하게 이렇게 무시하고 탈옥을 쉽게 시킨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래도 경계가 삼엄하고 하니까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영상 보시면 비키 혼자서 K 씨를 이송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왜 가능했냐면 비키가 오랫동안 일했다고 했잖아요, 교도관으로. 네. 굉장히 윗사람이었어요. 네. 부국장이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송할게 했을 때 아무도 그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심을 하거나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럴 수 있겠다. 아, 그래서 혼자였구나. 그러다가 이들이 교도소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교도소에서는 비키가 타고 나갔던 그 이송할 때 쳤던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인근 쇼핑센터의 주차장에서 그 차량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공개 수배를 내립니다. K 씨는 당연히 탈옥이니까 수배를 내렸을 거고 탈옥을 도와준 게 지금 약간 명백해 보이는 부국장 비키도 바로 수배 명령이 내려지나요? 이런 경우는? 근데 처음에는 비키도 피해자일 수 있다. 이쪽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데 파보니까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던 것이 밝혀지고 비키도 사전에 굉장히 치밀하게 도주 계획을 함께 세웠다는 게 드러나면서 비키에게도 1급 탈출 허용 조장 혐의가 적용됩니다. K 씨의 탈옥에 비키가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어떤 거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우선 첫 번째는 탈옥 전에 비키가 렉싱턴에 집 한 채가 있었거든요. 이 집이 얼마짜리였냐면 25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집이었는데 이 집을 급하게 팔아 넘겨요. 얼마에 팔아 넘기냐면 한화로 1억 2천만 원. 아이고. 그러니까 3분의 1 가격. 3분의 1까지. 되게 이억 급하게. 손해보면서 급매를 했다. 그러니까 뭔가 급전이 필요했던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비키가 구매한 그 영수증 내역을 보니까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K 씨가 굉장히 거구거든요. 맞아요.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남자 옷들을 최근에 구매를 많이 했었어요. 아, 탈옥 후에 입히려고. 그러네. 계획을 꽤 오래 했네. 도주 자금부터 필요한 용품까지 마련을 한 거 보면 정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네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철두철미했는데 탈옥을 하자마자 그 처음에 몰고 온 차량을 처분해서 픽업 트럭을 하나 구입을 해요. 와. 미국 픽업 차 추적을 피하기 영화다, 위해서 영화. 픽업 트럭을 구입을 하고 호텔에서 지내야 하는데 길에서 있는 노숙자에게 돈을 좀 쥐어주고 부탁을 해요. 당신 이름으로 예약을 해달라. 치밀했다. 아니, 이 정도까지 치밀하게 도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면 경찰에 덜미가 잡히기 힘들었을 텐데 뭐 때문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완전 범죄가 없는 게 정말 우연한 계기로 이들이 잡히게 되거든요. 그 세차장에 한 며칠 동안, 한 2, 3일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주차가 되어 있는 차를 보고 뭔가가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요. 경찰이 와서 보니까 이게 그 비키와 K 씨의 차였던 거죠. 아, 이 픽업 트럭이구나. 키가 엄청 커요. K 씨. 2m 가까이 된대요. 와. 자기네가 익숙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조사는 덜 돼 있었던 거예요. 아니, CCTV를 왜 확인 안 하고 저기다 주차를 했지? 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K 씨가 세차장에 있었구나를 확인한 경찰이 그가 세차장에서 또 다른 SUV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는 증언을 듣고 그 SUV 차량을 이제 추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둘이 머물고 있던 은신처를 찾아냅니다. 이 두 사람 은신처 앞에서 잠복을 하고 있던 경찰이 은신처 밖으로 나온 둘을 발견하자마자 이제 추격전이 벌어졌어요. 쫓고 쫓기는 차로. 체포하는 데 성공을 하는데 그 체포 당시의 상황이 또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한번 보시죠. 맞아. 옆에 보면 차가 전복돼 있죠, 지금. 셌나 보다, 추격전이. 와, 엄청 가능하네. 엄청 거구죠? 이제 케이스입니다. 아이고. 비키는 안 보여. 비키가 저 안에 있나 보다. 그러게 보조석에 있었나 보다. 꺼내기가 힘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말에 의하면 이 손을 들어서 K 씨가 항복을 표시했잖아요. 그때 자신을 체포했던 경찰한테 다급하게 요청을 했대요. 아내가 자신의 머리에 총을 쐈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어머. 왜 그랬지? 여기서 그가 말한 아내는 비키였습니다. 갑자기 전개가 너무 다른 방향으로 점프를 하는 거예요.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전개인데? 네. 어쨌든 저 안에 지금 살아는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한 거예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죽었습니다. 근데 살짝 여기서 또 의심이 되는 의심이 게 가죠. 그죠? 가죠. K 씨가 살인죄로 복역 중이었는데 도주를 하다가 마음이 좀 변해서
나 혼자 살 거야. 너 돈 내놔. 1억 그 얼마 인출한 거 들고 쏘지 않았을까. 그치, 어쨌든 뭐 살인 강도 전과가 있으니. 네, 네. 이렇게 K 씨가 살인 강도 혐의로 복역 중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심을 처음엔 했어요. 경찰관들도. 아마 비키를 죽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조사 결과 비키는 자살한 게 맞다고 판명이 났습니다. 너무 비키는 너무 아깝네요. 인생이 이제까지 쌓아올린 인생들이. 그러네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비키가 이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고 닷새째 되던 날 이제 가족들과 친지들 한 200여 명에게 둘러싸여서 공동묘지에 묻혔고요. 그리고 K 씨는 살아남았지만 그가 저지른 그 범죄에다가 이제는 혐의가 추가됐죠. 1급 탈출 혐의가 추가돼서 지금 아직 재판 결과는 안 나왔어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 근데 비키의 삶이 참 그러게요. 아깝다. 뭐 그냥 뭐 잠깐 드는 생각은 남편이 죽으면서 자기도 좀 죽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일도 은퇴를 해야 되고 그냥 애초에 그런 마음이었다가 살고 싶게 조금 더 살고 싶게 한 남자를 만났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또 굉장히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둘이 탈옥하고 머무른 그 호텔 있잖아요. 네. 거기가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됐대요. 왜요? 이 사건이 굉장히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덩달아 그 호텔이 지금 완전 문전성시를 이루는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았다고 해요. 아이러니하네. 네. 호텔만 논한대요. 네. 거의 우리나라 감성으로는 문을 닫는 그렇지. 그렇지 않나요? 그게 부정 탔다고. 네. 근데 그 우리나라도 예전에 신창원이 탈옥하고 나서 신창원 입었던 티셔츠를 엄청나게 이제 그 스타일을 많이 그랬죠, 유행이 그랬죠. 됐잖아요. 그런 걸 블레임 룩이라고 한다 그래요. 예. 사회적으로 되게 지탄받아 마땅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따라하는 행위, 너무 싫다.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일들은 자주 일어나는 것 같긴 합니다. 무섭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국 정치인 휴 엘리어트가 남긴 말이 떠오르네요. 단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은 상처를 덮는 붕대가 아니다. 라는 말이 지금까지 미국에서 일어난 장미의 전쟁이었습니다.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